주간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 터치 따따붙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취업난과 주택난과 같은 2030 세대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청년 정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 터치 따따붙다에서는 청년 문제와 함께 청년 정치 열풍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승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강수훈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수훈입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부쩍 그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제 청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윤즉슨 제1야당 대표가 30대로 선출되면서인데요. 이준석 현상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보수 제1야당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당수가 탄생했다. 국회의원 경험이 전혀 없는 36살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이에 맞불을 놓든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최근 25살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청년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한국 정치권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 젊고 신선한 신예 정치인들이 낡은 정치의 새로운 자극제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 요구까지 일고 있다. 그렇다면 젊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 가지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정치인들 때문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정치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흔히 차악을 고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쪽에도 골라보고 보수도 골라보고 뭐 진보도 골라보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거에 조금 지치신 것 같아요. 너무 나이가 어린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그러지? 정치는 좀 나이 좀 먹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그래도 이 사회를 이렇게 국가를 안정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 나이가 뭐 어리는데 누가 얼마나 뭐 따라가겠어 그 사람을 가려. 우리 같은 사람은 반대예요. 근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정치를 더 잘 할 수 있는 면도 있겠지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참신하고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잘 통합해서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실망스러워요. 우리 또래하고 지금 우리 밑에 세대하고 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제 세대별로 계층별로 뭐 기대도 있고 좀 우려도 있어요. 이준석 현상 지금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대표님?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 교체론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예컨대 과거 우리 사회 주류 정치 세대가 이른바 86세대 그룹들인데요. 50대 중후반을 대표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86세대의 다음 세대로서 새로운 밀레니엄 세대와 MZ 세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런 세대들이 등장하는 것을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근본적으로 세력 교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세력 교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좀 중첩되긴 하지만 86세대로 대표되는 거대 담론의 시대, 민주주의, 인권, 정의와 같은 그리고 노조에 기반한 어떤 정치적 담론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자유 경쟁, 기후 균등 뭐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세대들이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준석 현상만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기는 아직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이준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일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셀럽 정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준석 현상만으로 청년 정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는 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한 그 공당의 대표로 지금 선출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나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셀럽 정치의 일환일 수 있다. 지금 저희 정책실장님 30대이시잖아요. 이준석 대표랑 한 살 차이입니다. 네, 남다르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한 살 형인데요. 아,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선 국회의원, 30대 당대표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기존에 없던 일, 그리고 이변이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한국 그리고 정치사에 큰 획을 큰 획을 그었다. 네. 그리고 특히 최고라는 기록은 누군가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초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네.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는 것이고, 또 방금 오승용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과 결합이 돼서 그 시너지가 창출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능력주의,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네. 이러한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것이 결국 정치의 본령인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떤 경쟁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통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전 국민 앞에서 이게 어떤 정치적 비전과 정치적 경쟁으로 드러날 것인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콕 집어주시는 게 그 이른바 지금 오디션 형태로 대변인 선출하는 그런 형식주의의 공정을 기하는 그런 류의 행보는 탐탁치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단순히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어떤 것에 호출이 되고 네. 그런 분들은 자기 집단을 대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이제 다양성이 일단 좀 담보가 돼야지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로 꽃을 피우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기적으로 뭐 청년 정치에 지금 이제 이미 바람이 분 것이면은 틀림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 뭐 한국 정치사를 좀 볼 때 그 배경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는 거에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건 알 수 없다. 지금 네. 이준석이 워낙 그 충격,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년 정치가 꽃피운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데 네. 그 저변을 보면 사실은 뭐 강수훈 실장이 가장 잘 알겠지만 사실 좀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꽃을 피웠다고 얘기하기는 좀 아직 좀 성급한 측면들이 있고, 이준석 현상이 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과는 다른. 네. 예컨대 민주당에서 과연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아하.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어찌됐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이른바 86세대 기득권이 최고점에 이른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서 35세의 당대표가 나온다? 전 불가능하고 그 기득권이 강고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탄핵과 연이은 선거 네. 패배로 기존의 이른바 친박, 친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싸그리 무너졌다라는 거죠. 기득권이 사실상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요구와 공간들이 열렸던 거고, 또 어찌됐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당을 중도화, 중도 쪽에 가깝게 계속 혁신하는 프로그램들을 했고 호남포용 스탠스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을 만든 거고, 그런 기득권이 사라지고 김종인이 만든 플랫폼 위에 이준석이 올라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일단 국민의힘만의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안전한 해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정치 플랫폼의 지속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거 정말 저는 일시적일 것이다 아니면 이준석의 어떤 정치적 성공 가능성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본인이 계속 여러 가지 도전과 갈등에 대한 해결 능력들을 보여주지 못하면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것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도전에 직면할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제1야당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일정한 중도화라든지 호남 포용, 5.18 수용과 같은 이런 전략들은 굉장히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충청과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의 외연 확장세가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보수 야당이 호남을 배제하고 집권한다라는 전략 자체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준석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어느 정도 좀 정해진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내년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오히려 그런 스탠스가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와해되거나 퇴색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리얼미터 기준으로 뭐 한 두세 달 됐습니다만 21.9%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호남에서 나왔던 적이 있죠. 네. 예,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준석 돌풍으로 인해서 뭐 사인 공세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 이제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가적 태도를 갖는 유권자들이 호남에서도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즉 예전에는 국민의힘은 선택지에서 무조건 배제되는 거였다면 최근에 20, 30대는 아까 뭐 시민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쪽 저쪽 큰 차이가 없더라. 다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더라. 뭐 이런 태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확산될 수 있는 조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소속해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좀 더불어민주당이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우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핀란드, 뉴질랜드 총리들이 뭐 그 선출 당시에 30대이거나 또 지금 30대이거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자께서 방금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변화의 큰 흐름이긴 하지만 그 이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세계적인 젊은 지도자의 열풍이 있었거든요. 네. 2015년도에 캐나다 트리드 총리 43세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총리 33세였습니다. 와.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에도 이런 젊은 정치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다. 제가 조금 네.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해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나이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 몇 세에도 뭐 수상이 됐고, 뭐 의원이 됐고, 뭐 시장이 됐고 이런 총리가 됐고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간과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년 정치의 원조가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 수상인데요. 네. 오늘날 그 30세 하원 의원이 됐던 분입니다. 그분이 수상까지 47세에 수상까지 갈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오늘날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군축 담론을 최초로 제기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뭐 데이빗 캐머런 영국 당수 같은 경우도 진보적 보수주의를 내세웠던 분이고 토니 블레어가 열풍을 일으켰던 것도 제3의 길을 내세웠던 거고 네. 그리고 뭐 로마 고대 로마 제국 이후 최초 여성 시장이라고 하는 비르지니아 라지 시장이 있는데요. 그건 오송운동의 깃발을 들고 됐다라는 거예요. 즉 젊은 사람들이 의원과 시장과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의 이념, 이데올로기 혹은 뭐 독트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네. 시대의 요구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것이긴 하지만 강수훈 실장이 말씀하셨던 태도의 문제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자유경쟁, 공정, 그다음에 어떤 격차의 해소라는 이른바 20, 30대의 그리고 5, 60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담론들과 주의,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표가 된 측면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해외 지금 그 상황을 좀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이른 나이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간의 밑바닥부터 이렇게 빨리 다져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이제 제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대학생들도 정당 가입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고등학교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허용되는 나라도 있고
있고 고졸 이후에 허용된 나라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하면서 뭐 15년 이상 정당 활동 오랫동안 체험하고 또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35살에 주목하지만 사실은 25살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네. 10년 동안 이른바 바른정당 내에서 청년 정치학교 내에서 훈련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최고위원까지 갈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경험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 위치에 갔던 거라고 할 수 네. 있죠. 말씀하신 이제 청소년 청년 정치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정당에서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추후에 다시 한번 네, 제가 그렇죠. 여쭙기로 하고요. 우선은 지금 이제 진영으로 보면은 진보에서 이렇게 좀 그 청년 정치가 두각을 나타내고 선도를 해야 될 텐데 좀 이제 보수에서 지금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이 현상도 참 기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윈스턴 처칠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젊어서 진보적이지 않으면 가슴이 없는 것이고 늙어서 보수적이지 않으면 머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명언이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지금 2030 세대들은 민주 대 반민주, 적과 동지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개념에서 성장한 세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거치면서 과연 정치가 내 삶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내 삶이 어떻게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는 유능한 정당에게 투표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번 4.7 재보궐선거에 확연히 드러난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 기조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정책으로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또 뭔가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청년 비서관을 임명을 했어요. 지금 네. 이제 20대에. 미래통합당 비혼모로서의 새로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여기고 청년들은 이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초고위 공무원으로 벼락 승진을 했다. 그냥 어느 날 오신 분은 아니죠. 그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훈련을 받은 오히려 이것이 좀 비판을 받으면서 역풍을 맞은 듯한 그런 경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거죠. 정당인이시니까요. 네. 청년 비서관의 경우도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을 선발하는 게 뭐 141대 1 이렇게 해서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박성민 청년 비서관도 정치에 진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한 청년 비서관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했고 거기에 당당하게 선출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대변인 활동을 잘해왔고 그 성과를 토대로 당의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대변인을 하고 최고위원을 하면서 기존의 정치인들이 듣기에는 거북한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들도 서슴없이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성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90년대생들이 아주 각박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경험 없는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25세의 1급 공무원, 1급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응원할 수도 없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비서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신설했던 그러한 자리를 신설했던 것은 청와대가 더 가까운 곳에서 청년의 이야기를 듣겠다. 그리고 청년 감수성을 이해하겠다. 이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잘 해내서 제2의 제3의 박성민 청년 비서관처럼 적어도 어떤 자리를 가는 데 있어서 연령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 이제 그러한 문화가 점점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강순 정책실장님 말씀처럼 청와대가 능력 있는 비서관을 선발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지 좀 지켜보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논란이 일었고 또 비판을 받았어요. 정부 여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대표님? 글쎄요, 읽으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네, 실질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한계, 역량의 한계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지 기반이 어디인가? 정치는 항상 그 정권이 됐건 정당이 됐건 어떤 문제, 갈등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지 기반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보다도 청년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인국공 사태에 를 예로 든다면 많은 청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결정 하나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그 정규직으로 발생하는 티오 자리에 대해서 비정규직 자리에도 없는 사람들은 도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라는 거였거든요. 즉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해서 그 정규직화된 그 자리를 채워야지 이미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그걸 기득권을 인정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노노 갈등으로 좀 치달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인천공항공사의 노조가 강력하게 그걸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여기서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을 했던 거고, 결국 정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결국 문재인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민주노총이라는 거대한 어떤 정치 세력, 노조의 이해관계와 압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이들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결과로 갔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이 이 노노 갈등을 부추긴다, 가짜 뉴스 때문에 문제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책임을 회피했던 거죠. 결국 문제를 왜 해결 못하느냐 그 이면들을 바라봤을 때 현 정부가 어떤 세력, 어느 세력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가가 금방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세력들의 이해 때문에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답을 내놨을 경우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대표의 말씀은 지지 기반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시대 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좀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좀 정책을 밀어붙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에 대해서 또 청년들이 분노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책이보다는 책임 회피겠죠. 책임 회피. 네. 오승용 대표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이 청년들의 민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인정하시네요. 잘 이해는 했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좀 그 다음 단계로.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방금 언급해 주셨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큰 노동 철학에는 동의를 하지만, 적어도 비정규직과 달리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청년들의 땀과 눈물, 이것은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다른 쪽의 입장이었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지난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평화적인 상황, 그리고 대회의 흥행을 위해서는 비인기 종목이고 그다음에 메달 가능성이 없는 이 남북 아이스하키 팀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정책 결정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이유로 그 대회를 준비했던 선수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했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민심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 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분노를 갖고 있는지 저는 잘 읽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내로남불이 있었고,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그 과정에서 투기를 한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또 내로남불보다 더 불편한 게 무능이거든요. 수차례 부동산 정책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 이러한 것들은 민심을 잇고 방향을 잡았지만 그 내부에서 실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송영길 당대표 체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혁신을 하고 있고 살점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있었던 사람들 출당 조치했고, 또 많은 그 강성 당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고, 네. 또 뭐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기득권과 타협하는 모습과는 달리 뭔가 청년 세대 코드에 맞게끔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 우선 이제 지금 여당에서 또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각종 지금 청년 정책들을 막 애써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 사회 각 분야 손을 잡고 중지를 모아서 여러 해법들을 내놓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사회 지표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게도 썩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악화가 되고 있는 지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작년 2020년에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책 중에 하나가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기동 작가가 젊은 작가입니다. 쓴 책이었는데 이 책의 주요 요지는 뭐냐면 한국 사회의 그 40대, 50대 이 기득권 집단들이 자기 기득권을 더 연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들이 거기에 진입할 수 없다라는 게 뭐 아주 두꺼운 책의 결국은 요약이라고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현대자동차 사태를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는 이제 전기차 플랫폼으로 이행을 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시스템을 탈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부품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말은 인력의 3분의 2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네.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일반 기업이라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노동법이나 이런 해고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현대차 노조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회적 변화, 사회는 이렇게 변하고 있고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 구조도 변화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노조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조조정 3분의 1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미스매치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부문,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은 사실은 공공부문을 확대해서 그 공공부문의 상당수를 청년 부분에 할당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2021년 3월 고용 동향을 보더라도 청년 실업률이 10%고요. 전체 실업률 4.3%보다 2배 이상 지금 높고요. 그리고 청년층 확장 실업률이 25.4%로 있다는 네, 거죠. 심각한 수준이네요.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높다라는 거죠. 즉 문재인 정부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청년층의 고용을 확대하겠다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쓰는데 결과는 이전 정부보다 나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은 결국은 어떤 선한 의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시장의 흐름과 메커니즘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타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회적 타협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청년 실업 문제를 풀려면 기존에 청년이 보장된 어떤 세대들이 있습니다. 네. 임금 피크제를 비롯해서 이분들의 양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나누어야 되는데 기존에 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누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 정부는 일자리는 늘려야 되니까 공공 부분을 무리하게 확장하고는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기업의 어떤 채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악화시키면서 기업들이 오히려 그 어떤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 매출이 줄어들고 인력 네. 충원이 줄어들고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도와 결과의 미스매치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미
남은 기간 동안 이걸 풀어내는 건 사실상 시기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요. 다음 네. 정부에서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청년 정책, 특히 이제 청년 정책의 핵심은 뭐니 해도 일자리 정책인데요.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결산,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개선해야 될 점들은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논의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좀 전체 큰 틀에서 어떤 구조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다양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들을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여행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저도 그 혹은 뉴스 봤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면 3,000만 원을 주겠다. 봤습니다. 네. 또 사회 초년생에게는 1억 원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주겠다. 근데 지금 청년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오승용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60년대생 50대 부모님들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 네. 벌어들인 자산으로 그걸 그대로 지금의 90년대생 20대들에게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문화적 다양함을 전달해 주면서 그게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0%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10%의 자산이 국민 총 자산의 50% 과반수를 넘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이고 그런데 결국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1차 분배는 일자리입니다. 오승용 대표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2차 분배가 복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선 후보들이 다 현금을 쥐어주는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네. 결국 이 관점에서 나는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버니 샌더스 대선 후보가 내세웠던 슬로건이 Jobs for All,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그래서 일자리 보장제를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고 네. 최종적인 고용 책임은 민간에게 맡겼는데 이제 이러한 관점이 결국 정부가 고용의 최종 결정자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관점으로 바뀌고 그에 따른 대선 공약 뭐 이러한 그 흐름 정책적인 방향이 이루어질 때 좀 지금 청년들이 갖고 있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청년 정치 이제 이준석 현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뭐 위기인지 기회인지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주춤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제가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030 얘기, 뭐 세대 교체 얘기 좀 같이 묶어서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2030이 마음을 바꾼다. 저는 이건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다. 일단 맞는 측면은 어차피 이 2030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지지한 정당을 바꿨으니까 그 지지 정당을 다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단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2030 세대가 진보에서 보수로 마음을 바꾼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기득권과 불공정과 부패와 꼰대의 상징이 국민의힘에서 지금은 민주당으로 바뀐 것인가? 네. 그러니까 2030은 항상 똑같은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가를 받는 피수험자들의 태도가 바뀐 것인가? 저는 후자 쪽이 상당히 혐의가 짙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 이미 2030 여론은 민주당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미래한국당인가요? 뭐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인데 지금의 국민의당의 전신이었죠. 그 정당은 도저히 찍을 만한 정당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탄핵 세력에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뭐
탄핵 옹호 세력들이 설치고 태극기 부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찍을 수 있었겠습니까? 즉 민주당에 대한 어떤 20, 30대의 눈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이미 불합격을 받았는데 뭐 너무 심한 표현이라면 이미 좀 마음이 상했는데 네. 그걸 다른 곳에 줄 수 있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금인찍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도 그냥 민주당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4.7 재보선에는 그게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기득권이 사라지면 혁신을 하든 혁신을 당하건 뭔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게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시각에서 보면 아이 저건 그냥 분장 화장만 바꿨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 중도화가 맞아? 이게 보수의 가치에 맞아? 라는 반발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은 한 걸음 정도는 옮겨온 거고 네. 거기에 평가를 받은 거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세대 교체의 문제도 이런 문제와 같이 연관시켜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정당의 변화를 뭘로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정책의 변화일 수도 있고 강수훈 실장이 얘기했던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내부에서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인물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은 정책이라든지 태도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감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또 국민의힘도 진짜 변했는가 아니면 지금 사이비 변화인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고 그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통해서 평가받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정치권의 세대 교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도래했고 곧 그것이 현실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존의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실망을 했던 것은 결국 나쁜 경험을 오래 하니까 네. 이게 차라리 이 사람들보다는 경험을 안 한 참신한 사람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작년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그 경험 있고 경륜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봤더니 차라리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것들보다 상상력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을 정치 리더로 등장시키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경험하면서 늘 강조했던 얘기가 적으로부터 지키는 데만 급급하는 해군이 될 게 아니고 뭔가 기존의 것을 탈피해서 새로운 것에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해적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근데 이러한 마인드는 보다 젊은 세대들한테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정치권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세대 교체는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을 굉장히 그 강조하시는 것 중에서 같은데. 중요한 건 세대 교체는 불가피하다는 거에도 그 발언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그 세대 교체의 주역이 청년일 것인가의 문제는 청년 정치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연이어서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의 상황을 좀 짚어보면서 지역의 청년 정치인들의 지금 뭐랄까요 그 정치 환경 또 이 어떤 스타 정치인들이 있는가 이걸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님.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좀 저도 살펴봤는데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 기초 그 의회 의원들 통틀어서 지금 평균 연령대가 한 60세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그 정치인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그 통계를 찾아보려고 중앙선관위부터 시작해서 DB를 다 뒤졌는데요. 네.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각 시도의회, 시군구 의회 다 문의해서 해야 전수조사. 되는데 그러기에는 KBC에서 출연료를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못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출마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봤는데 30대 이하 출마자가 광역의회의 경우는 46명, 5.58% 정도고요. 당선자가 후보자가 8.95%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초의회의 경우는 6.56%, 후보자는 7.12% 정도이고요. 국회의원은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후보자나 당선자 수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극히 낮다. 어떤
그 서울보다는 지방으로 올수록 아무래도 이제 연고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하고 또 청년에 대한 이런 뭐 좀 아직 불안한 시선들도 좀 있는 것이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좀 더 정확한 통계를 내려면 이제 각 시군구 의회를 다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청년 정치인들의 일단 풀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영 대표님께서 준비를 못 하셔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아, 네. 알려주시죠. 출연료를 더 네. 주십니까? 네. 준비가 이렇게 철저하신 준비된 청년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95년도에 처음 지방선거 있고 이제 지난번 2018년도 지방선거 이제 비교를 저는 좀 해봤어요. 광역의원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의 40세 미만 지역구 당선자가 14%, 2018년에 4% 많이 줄었죠. 전남은 14%, 40세 미만의 광역의원 지역구 당선자가 14%, 95년도에 네. 18년도에 1.9%. 처참합니다. 문제가 있군요. 광주도 17.3%에서 5%로 감소를 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2018년도에 30세 미만의 광역의원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 미만의 지역구 당선인은 1995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광주와 전남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기초의원도. 그러니까 실은 광주 전남의 정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통계이고요. 또 2018년도에 30세 미만의 기초의원 당선자는 광주에 3명, 전남에 1명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하기 그 담을 넘는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고 이제 이것을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확대시킬 것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강순 정책실장님이 2018년 지방선거에 도전하셨잖아요. 동구청장 선거에 나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너무 현장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지역에서 한 번 도전했는데 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지역에서 이 정치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뭐 외부 환경적으로 또 뭐 스스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거 좀 듣고 싶거든요. 일단은 생각보다 돈이 듭니다. 또 특히 정당 안에서 어떤 경선을 치러내는 과정에서는 이런 기탁금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갑자기 그때 당시에 경선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기탁금을 내라는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뭐 이게 할부 결제도 안 되고 카드 결제도 안 돼서 일시불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갑작스럽게 그때 당시에 이제 강수원에게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청년 펀드를 개설해서 경이로웠던 것은 하루 만에 3,500만 원이 모였던 것이고 저는 지역에서는 참 그 보기 드문 현상인 거죠. 그때 10,000원을 입금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본인이 갖고 있던 적금을 깨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희망은 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게 된 원동력이 됐고요. 어려웠던 거는 이제 지역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토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한테 300표가 있어요, 500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골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딜을 걸어오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단순히 개개인이 아니고 뭐 언론, 행정 이렇게 다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지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토호 세력들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이 가열차게 지적을 하거나 혹은 지난번 동구 학동 재개발 건축물 붕괴 사건처럼 갑자기 어떤 도시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저는 이러한 토호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년 정치인이 굉장히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극복하는 것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정치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다면 결국 이제 제도가 좀 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그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청년 정치의 가장 큰 장벽이라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돈과 조직이죠. 네. 우선 뭐 기탁금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기탁금은 선거 비용의 극히 일부 뭐 5%, 10%, 뭐 그 나머지 그러니까 빙산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이만큼이라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선거에 있어서 돈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의 한국의 선거 구조는 돈 많이 드는 선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장벽이 있고 그래서 뭐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뭐 선거 비용의 일부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들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국한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광역의원, 지방의원 선거까지 이걸 확대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근데 아마 그건 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근데 오히려 풀뿌리 정치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직 네트워크입니다. 결국은 권리당원을 각 후보들이 모집해서 일시에 등록시켜서 권리당원들이 참여해서 뽑는 이 경선 구조가 일정 부분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해서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선출하는 이 시스템을 없애자라고 주장했을 때 또 반발이 있을 수밖에 그럼 없고. 반반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대5 대부분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초 광역도 그렇게 합니까? 광역의원은 권리당원 100%로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 했었고 단체장, 기초 단체장의 경우에는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 네, 이렇게 나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각 후보들이 권리당원을 모집해서 등록해서 이렇게 경선을 하는 이런 구조를 당원 모집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대적인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조는 재력이 많고 조직적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돈과 조직력을 발휘해서 권리당원 모집해서 여론 활동해서 당선되기 아주 좋은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원 모집 시스템을 좀 손보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일정한 그 공천 비율 할당을 하는 것과 그리고 가산점을 통해서 약간 좀 기울어진 부분들을 좀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인데 정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씩 다르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도입하고 있는 나이별로 가산점을 좀 차등해서 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할당 비율들을 좀 조정하는 문제는 민주당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그런 할당제와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면 이제 청년을 과연 내가 지지를 하겠느냐. 그 청년 정치인의 경쟁력이 좀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검증을 할 기회가 과연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청년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20년 전에 여성 정치인들의 등장이 거의 전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여성 할당제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을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당도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렇게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남 지역은 지금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이제 그건 중앙당 차원인 거고 이제 지방선거 기준으로 네, 봤을 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 그랬던 것처럼 청년 할당제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게 갑자기 등장한 뉴페이스 찾기 게임 그러한 경쟁으로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냥 뭐 인재영입 1호다, 인재영입 2호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역에서 충분히 활동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현장 활동에서 경험을 쌓아서 그러한 성과로 진입하게 하는 것. 저는 그래서 이 제도
그 지방선거에서의 제도와 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제도가 나뉘어져서 잘 체계적으로 작동을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들은 바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는 호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보 정치를 좀 주도해 왔던 게 사실인데 정작 그 진보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고 이들을 제도권 안에 도입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소홀한 것 같은데요. 특히 호남이. 그러니까 뭐 호남이 정치 1번지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또 호남이 꼭 진보 정치여야 할 이유는 뭐 선언적으로 규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정치는 항상 다양성이고 다양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런 문제를 다 떠나서 호남 정치가 활력이 있었던 시대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의제 설정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과거 70년대, 80년대 뭐 정치 1번지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호남이 전국적인 의제를 좀 주도적으로 제기해 네. 나갔던 능력들이 있었고 실제 그건 뭐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죠. 그게 시대 정신으로 대변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과연 호남이 정치 1번지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호남이 전국적인 정책을 포함해서 정치 의제, 시대 정신과 관련해서 끌고 가고 있는 담론이 뭐가 있는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청년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호남의 전체 인구 구성을 보면 청년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다 네. 나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년도 없는데 청년 정치를 어떤 인구 비율에서 오히려 더 훨씬 비율이 적은 청년들을 굳이 할당제를 통해서 공천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이제 악화되기 전에 좀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결국은 이 문제는 그 야구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호남은 메이저리그는 있는데 1군은 있는데 2군이 없어요. 아하. 2군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정치가 되려면 2군에서 몇 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1군에 승격해서 자기가 스타가 되어야 되는데 네. 호남은 1군만 있고 2군이 없어요. 왜 2군에서 누구도 눈물 젖은 빵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또 기꺼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육성 시스템을 갖추어서 키워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 현장들이 크면은 자기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견제를 하거든요. 이런 악순환들이 있고 사람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FA로 서울에서 사옵니다. 이게 이제 호남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이고 결국 그 청년 정치의 문제를 풀려면 지금 당장 풀어야 될 문제는 청년 육성 시스템을 결국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제도화시켜야 된다. 광주시가 나서야 되고 이건 정당이나 이념을 떠나서 민주당과 정치권이 좀 특히 시도당 차원에서 이 청년 육성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좀 공론화시켜서 정책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들, 현실들을 좀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청년 정치 육성 프로그램이 있나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이거든요. 청년위원회. 근데 사실 민주당의 청년 기준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 또 높은 것 또한 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 45세 이하까지를 이제 청년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청년위원회를 만들고 청년위원회가 좀 자율적으로 뭔가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기대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 청년위원장들도 당장 자기 선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네.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도 청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전남은 더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호남의 청년 정치 복원하려면 어떤 연대, 연맹 이런 것도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에 아까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오승용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이제 조금 다른 통계가 광주의 경우에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그 광주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20대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가장 높은 도시가 광주입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이 중소 캠퍼스를 포함해서 대학의 숫자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통계가 나왔던 이유는 결국 전남의 많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이탈하는 광주로 거 아니에요? 네. 이탈을 하는 것이고 광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다시 20대 이후에 30대가 일자리를 찾으러 가면서 또 서울로 다른 도시로 이제 이전해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문제점이고요. 저는 이거를 광주 따로 전남 따로 봐서는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요. 지금 메가시티 이야기 나오고 또 뭐 행정통합 이야기 나오는데 이걸 대승적인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저는 이 문제 그냥 광역자치단체 행정 중심으로 봐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그 아젠다 말씀하시고 담론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 청년 정치인들이 꼭 그 삼아야 될 아젠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청년이 중심이 되고 주도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좀 계속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 정치 열풍이 현상이나 바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유능한 청년 지도자들이 광주와 전남에서 꼭 배출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해주시렵니까? 저는 사실은 청년은 피해자적인 인식과 관점을 갖는 것보다는 도전자라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모두가 이제 청년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 문제를 임하는 청년들의 자세는 도전자적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기득권 세력들도 청년 시절에는 치열하게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갔다라는 거죠. 그런 자세, 본인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이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지방 소멸을 막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혹은 광주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히 치기 어린 욕망이나 야망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많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러한 2022년 정치 변화의 대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노련한 기성 정치인과 그리고 시대적 신념과 혁신적 실천력으로 무장한 청년 정치인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 문제는 세대 융합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정치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시사 터치 따다부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